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직장생활과 글로벌 커리어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실리콘밸리 언니입니다. 어느덧 벌써 6월이 되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시즌이 시작되었냐고요? 네, 야구 시즌 아니고요. 학기 시즌도 아니고요. 바로 기업들의 여름 인턴십 시즌입니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2018년도 여름 인턴십을 통해서 들어가서 현재 1년 가까이 다니고 있고요. 5년간 근무했던 전 직장도 대학생 때 인턴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의 커리어를 쌓는데 인턴십이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10분간의 영상을 통해 저와 제 MBA 동기들이 했던 가장 흔한 인턴십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꼭 잘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첫 번째 실수는 인턴십 선정을 할 때 이 지역, 산업, 업무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고 너무 따지는 이 실수인 것 같은데요. 저나 제 MBA 동기들이나 다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돌이켜봤을 때 가장 좀 부질없었다고 생각하는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인턴십 면접을 한 10번은 훨씬 넘게 본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팀은 사실 저의 2순위였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일지망 인턴십 팀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팀과 최종 면접에 떨어져서 지금 이 팀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지망 팀에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이 팀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제가 2018년도에 정말 가고 싶었던 그 팀은 바로 유타에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 저는 유타에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생뚱맞죠? 그리고 그 팀이 맡은 프로덕트도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B2B 프로덕트였고 저희 팀이 맡은 제품은 개인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B2C 프로덕트인데요. 그 당시 저는 개인 고객들보다 기업 고객들과 함께 더 일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한치의 고민도 없이 100% 개인 고객들이 사용하는 제품 쪽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기업 제품들이 좀 더 쿨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샌프란시스코 말고 유타로 가고 싶었던 것에도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B2C 제품보다 B2B 제품 쪽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에도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커리어를 5년 넘게 쌓고 나이가 30이 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많은 MBA 동기들 중에서도 자기가 정말 원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턴십에 발탁이 돼서 인턴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자기랑 적성이 안 맞아서 인턴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야와 산업을 완전히 바꾼 이런 동기들도 꽤 많이 있고요. 혹은 또 원하는 곳에 떨어져서 백업 옵션으로 어떤 곳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또 거기가 엄청 자기가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아주 즐겁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나는 꼭 이거를 해야 돼 라고 단정을 짓고 오는 기회들을 거절하거나 범위를 너무 좁게 선정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뭐든 궁금해하는 그런 마인드로 열린 마인드로 임하면 여러분이 몰랐던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선정할 때 나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직업을 딱 갖고 싶다 이렇게 딱 정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식의 액티비티를 좋아하는지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조금 더 브로드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하, 진짜 그 팁이네요. 인턴십 실수 두 번째는 바로 다른 인턴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턴 10명 중에 1명만 정직원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경쟁 의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다른 인턴들을 이렇게 의식하고 경쟁하는 게 인턴십 중이나 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정직원 전환이 되냐 마느냐는 아무리 상대평가라고 할지라도 경쟁자들보다 결국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일을 못하는데 남들이 나보다 훨씬 못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원이 되는 일도 없고요. 또 남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그만큼 엄청 잘하면 회사에서 결국 알아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직원 채용이 되고 안 되고는 꼭 나와 경쟁자들의 성과에만 달린 게 아니라 또 다른 회사의 사정 같은 그런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원 채용이 안 되면 내가 막 실패자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이 회사에 인턴십이 끝나고 정직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직원 채용이 안 된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더 좋은 데서 정직원 오퍼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다른 인턴들이랑 경쟁하고 막 시기하고 뭐 내가 이겼네 졌네 하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몇 달만 지나면 다들 되게 좋은 회사들에 다 취직을 잘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인턴들과 조금 친하게 잘 지내서 인맥을 쌓아서 두고두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인턴십 와중에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서로서로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는 좋은 자세이고요. 정직원 오퍼를 받았을 때 그 오퍼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도 다른 인턴들과 고급 정보 교류가 굉장히 큰 도움이 서로서로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인턴을 했던 친구들 정직원 채용을 못 받았어도 결국에 다 옆 회사에 와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 중에는 다른 인턴들과 경쟁 구도보다는 좀 친하게 지내서 인턴십 와중에 만나는 이 소중한 인연을 두고두고 앞으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그런 소중한 인맥으로 쌓아두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진사하게 말 좀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다른 인턴들이나 흔히 하는 세 번째 실수는 정직원 오퍼에 너무 집착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여름 인턴십을 보내는 것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초조함과 긴장감이 다 좀 쓸데없는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였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인턴 생활 중이시라면 저를 보면서 제가 정직원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기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미 이 회사에 인턴으로 채용이 됐다는 것은 사실 충분히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직원 채용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 성과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 같은 것은 많은 요소 중에 일부분에 속하고, 다음 해 회사의 버젯이나 헤드카운트, 또 뭐 팀의 버젯이나 헤드카운트 같은 것들도 정직원 채용 여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 회사 자체의 성과나 경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또 이 인턴십이 내 성향과 잘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문화가 나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잘 몰라도 오히려 내 보스나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려서 오히려 내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찾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이게 지금 당장은 정말 소화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잘 맞는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원래 대학교를 경영학과로 들어갔었는데 회계학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못해서 경제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고민을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제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실패자처럼 느껴졌었어요. 정말 웃기죠? 솔직히 지금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든 경영학과 출신이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 회계 과목을 한 학기에 3-4과목씩 들으면서 고생하지 않고 제 적성에 훨씬 잘 맞는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훨씬 더 재밌게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 경영학과 동기들이 다 빅4에서 인턴하고 졸업 후에 회계사가 돼서 이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로망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회계를 못해서 결국 전과를 하고 회계법인에 취직도 못하고 테크놀로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적성에 훨씬 잘 맞아서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와서 더 즐겁게 회사 생활을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뜨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부를 잘해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다시 실리콘밸리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큰 실패자였던 것 같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을 보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은 길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2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저와 인턴십을 했다가 정직원 채용이 안 된 친구들도 지금 결국에 다시 다 실리콘밸리에 와서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엄청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몇 주의 인턴십 기간에는 정직원 채용이 되고 안 되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여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취직 잘하고 다 잘 될 거니까 그렇게 믿고 이 인턴십 기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난 이거 몰랐을까? 이런 상황에서 인턴십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다른 회사 면접을 볼 때나 앞으로 또 다른 뭘 하던 이 경험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면접 같은 걸 볼 때 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매 순간 본인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가면서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턴십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실수는 맡은 업무에서 너무 성과를 크게 내려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일만 너무 잘하려고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큰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서 일만 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회사의 비즈니스나 프로덕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특히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데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세요. 인턴들이 여름 동안 회사에서 하는 일은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로 크게 관심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네트워킹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하고 또 이 경험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일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말고 제너럴리스트가 되라 였습니다. 인턴 때는 특히 한 분야의 산업이나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넓고 크게 산업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하세요. 기업에서 10주 정도 되는 이 짧은 여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여름 동안 그만한 일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정직원 채용을 하는데 이 정직원 포텐셜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게 있다가 인턴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기도 힘들고 사실 10주간 일 배우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내 정직원 포텐셜을 꼭 일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지, 내 자세나 태도, 애티튜드가 어떤지, 내가 생각을 얼마나 분석적으로 잘 하는지, 내가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호기심이 있는지, 또 내가 이 조직에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이 조직의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할지 이런 것들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MBA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 신입사원을 뽑아도 본인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잘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신입사원이 일을 잘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알기 때문에 특히 여기 실리콘밸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큰 보너스와 많은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6개월 정도는 거의 트레이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신입에게 투자한 만큼 회수를 하려면 이 신입사원이 적어도 3, 4년 정도는 회사에서 일을 해줘야 회사 입장에서도 시간과 공을 들여서 사원을 뽑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대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게 되는 데는 원래 이렇게 시간이 몇 달씩 걸리는 것이니까 일을 잘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 에너지를 좀 더 분산해서 사람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많이 물어보고 하면서 나의 성격과 포텐셜을 부각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제 주위에서 가끔씩 MBA 인턴 중에 시간 외 근무 수당, 오버타임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턴들은 정직원이 아니라서 시간당 수당이 나오는데 보통 매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주급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인턴들이 이 시간 외 수당 청구를 하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이 정말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좀 오래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했다고 꼬박꼬박 이 시간 외 수당, 오버타임을 회사에 청구를 하는 게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아까 말했듯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여름 동안 이 인턴들이 회사에 와서 해주는 일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인턴들이 회사에 나중에 와서 정직원으로 오래 일을 해줬을 때 그 가치가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턴 때부터 매주 오버타임 차지하고 시간 외에 수당을 청구하고 그러면 좋게 보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제학생들은 여름 동안 인턴십 하면 학교에서 크레딧도 주고 이렇게 학교 학과 과목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때는 회사에서 나에게 투자하는 만큼 나도 이 회사에 조금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학생 때 이 여름 인턴십은 돈도 돈이지만 학과 과정의 연장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 때는 이렇게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을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이곳 캘리포니아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직원이 되면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 일을 해도 시간 외 수당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간 외 수당 청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일주일에 일을 40시간 이상 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주어진 일은 아주 많은데 그 많은 일을 일주일에 40시간 안에 다 하려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